이어서 3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입니다. 자, 백열 전구를 스위치로 점등과 소등을 하는 것을 무슨 제어라고 하는가 나와 있는데요. 스위치로 점등과 소등하는 것은 자, 온오프 제어죠. 온오프 제어. 여기서 정성적 제어와 정량적 제어의 차이인데요. 정성적입니다. 정성적 제어는 이제 온오프 제어, 뭐 이진 제어 이런 것들 정성적 제어라고 하고, 정량적 제어 같은 경우는 이제 온도나 뭐 수위, 어떤 양들을 얘기하는 거죠. 양. 온오프로 나타낼 수 없는, 그러니까 디지털과 아날로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점등과 소등 온오프 제어라고 했으므로 정성적 제어가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2번입니다. 전류에 측정하는 기본 단위 표현이 틀린 것. 그 나노 암페어라고 하는 것은요. 이 P라고 사용하지 않고 이제 NA입니다. 나노는 N. 밀리암페어는 이제 맞고요. 킬로암페어 맞고요. 마이크로암페어 맞습니다. 마이크로암페어 같은 경우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P는 이제 피코가 되겠습니다. 피코. 33번입니다. 직류 분권 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이 아닌 것은, 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으로는 계좌 제어, 그 다음에 저항 제어, 전압 제어가 있고요. 이 주파수 제어는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 속도 제어하는 방법 중에 속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주파수 제어가 있고요. 그리고 극수 제어, 슬립 제어. 극수 제어와 슬립 제어는 비슷한 말입니다. 그리고 전압 제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동기 속도 제어 방법과 이 삼상 유도 전동기 속도 제어 이 두 개를 잘 구분해 놓으시면 꼭 한 문제 맞으실 겁니다. 이게 한 문제는 꼭 나오는 내용이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4번입니다. 정전 용량만의 그 콘덴서죠. 콘덴서만의 교류 회로에서 용량 리액턴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기호는 XC 이렇게 나타내고요. 단위는 자, 헨리가 아닌 페럿을 사용하죠. 페럿. 정전 용량의 각 속도를 곱한 값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그 용량 리액턴스는 콘덴서만으로 해서 그 저항 역할 중에 용량 리액턴스라고 하는데, 용량 리액턴스 구하는 식은 저 오메가 콘덴서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파수와 그 주기와의 관계에서 그 오메가 각속도는 2파이 F라는 식이 나오니까 여기서 대입을 해주면 2파이 F 콘덴서 C분의 1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정전 용량의 각속도를 곱한 것의 역수가 되겠죠. 이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5번입니다. 다음 회로는 어떤 회로를 나타내는가? 푸시버튼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이 X 릴레이네요. 릴레이가 여자가 되고, 릴레이 그 접점에 의해서 자기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XA 접점이 여자가 돼서 램프를 켜주는 온 회로가 되겠네요. 온 회로. 자기 유지는 아닙니다. 자기 유지는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연결이 안 돼 있는 것으로 보아 자기 유지는 아니고 그냥 온만 시켜주는 온 회로가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직류전동기가 기동하지 않을 때 고장의 원인으로 보기에 가장 먼 것. 고장 원인은 뭐 접속이 불량하거나 그 절연제가 방리됐거나 단선됐거나 겠죠. 제어기가 양호됐으면 뭐 전동기가 기동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7번입니다. 기계 설비 조정을 위해서 순간적으로 전동기를 시동 정지시킬 때 이용하는 회로는 촌동 운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회전기를 그 전기를 조작해서 그 회전부를 근소한 각도만 회전시켜 제어하는 회로로서요. 전동기의 전원 회로를 짧은 간격으로 반복 개폐할 수 있는 거. 순간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운전이죠. 촌동 회로, 촌동 운전이 되겠습니다. 38번입니다. 교류 고전압 측정에 주로 사용되는 것. 우선 이 진동 검열계 같은 경우에는 그 저전압 측정에 사용이 되고요. 그 계기형 변압기가 이게 고전압 측정에 사용이 됩니다.
켈빈 더블 브릿지라고 하는 것은 그 저저항 측정에 사용이 되고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9번입니다. 평형 3상 그 스타 결선의 상전압과 선간 전압. 이 스타 결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직렬로 생각을 하면 된다고 설명을 계속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전류가 일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정한 말은 여기서는 상전류와 선간 전류가 같다. 그리고 전압은 같지 않으면 루트 3배를 해주면 되겠죠. 선간 전압은 루트 3 그 상전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상전압과 선간 전압의 관계를 고르라고 했으므로 이 상전압 VP에 대한 그 식으로 나타내주면 VP는 루트 3분의 1 V 선간 전압이 되겠네요. 여기서는 4번이 되겠습니다. 이 식만 선간 전압이 상전압의 루트 3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잘 보지 않고 2번을 고르시면 굉장히 그 알면서도 틀리는 경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푸시기 바랍니다. 40번입니다. 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은 무슨 법칙인가? 렌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유도 기전력 방향을 규명한 법칙이고요. 유도 기전력 방향 그 유도 전류가 만든 자속이 원래 자속 증감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이 나타난다는 거.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기력 방향입니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유도 기전력 방향이고요. 자, 앙페르의 그 오른나사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류에 의한 자개 방향인데요. 자개라고 하는 게 자기장이죠. 자장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이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을 우선 보시면 그 오른손을 이렇게 어떤 펜을 이렇게 쥔다고 생각하시면 이런 식으로 그 두 번째 손가락에서 다섯 번째 손가락까지는 이렇게 감싸지는 방향이 되고요. 엄지는 이쪽으로 향하게 되죠. 그래서 전류는 이 방향이면 이 방향이 감싸지는 이 방향들이 자기장의 방향이 된다라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 되겠습니다. 41번입니다. 어떤 전기 회로에 2초 동안 10클롱의 전하가 이동하였다면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전류라고 하는 것은 시간분의 전하량이죠. 그래서 2초분의 10클롱 5암페어가 되겠습니다. 3번이 되겠고요. 42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기호의 스위치의 명칭. 이것은 이 네모는 이제 리밋 스위치를 뜻하는 건데요. 리밋 스위치라고 하는 것은 실린더의 변이를 나타내는 그 접촉식 센서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3번입니다. 최대값이 이 2V인 정연파 교류전압의 실효값. 우리가 알아둬야 될 식은 최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서 순식값을 나타낼 때 최대값 곱하기 사인 그 함수로 나타낼 수 있죠. 이 부분이 최대값이 되겠고요. 이 최대값은 루트 2 곱하기 실효값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실효값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되니까 실효값은 루트 2분의 1 최대값이 2라고 했으므로 최대값 2가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4번입니다. 교류 회로에서 위상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전압과 전류의 실효값을 곱한 값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전압과 전류 실효값을 곱한 값 피상전력이 되겠습니다. 유효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VI 코사인 세타, 무효전력은 VI 사인 세타입니다. 직각삼각형으로 따지면 유효전력, 무효전력이 되겠습니다. 45번입니다. 직류계 구성요소가 아닌 것, 계자, 전기자, 정류자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6번입니다. 관용 테이퍼 나사 중에서 테이퍼 수나사를 나타내는 표시기로 옳은 것. 1번은요, 관용 평행 나사를 뜻하고요. 자, R이라고 하는 것은 테이퍼 수나사를 뜻합니다. RC라고 하는 것은 관용 테이퍼 나사의 그 테이퍼 앞나사를 뜻하고요. RP라고 하는 것은 관용 테이퍼 나사의 평행 앞나사를 뜻합니다. 답 수나사를 고르라고 쓰므로 R 2번이 되겠습니다. 47번 보시겠습니다. 도면에 표제란과 부품란이 있을 때 부품란의 기입발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여기 제도 일자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도면에 오른쪽 하단에다가 이제 표제란을 표기를 꼭 해야 되는데요. 표제란에 보시면 이 제도 일자라든지 뭐 척도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8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용접 기호에서 40의 의미를 바르게 설명한 것. 여기서 Z7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면에서 이등변 삼각형의 변기를 뜻하고요. 이제 용접부의 개수 8, 용접부의 길이 40, 160은 이제 인접한 용접부 간격을 뜻합니다. 40의 그 의미를 고르라고 했으므로 용접부의 길이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9번입니다. 도면에서 판의 두께를 표시하는 방법. 자, 두께 3을 표현하는 방법은 T3이죠. T3 두께.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C3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45도 자, 못따기를 3mm 해라. 자, 못따기 3mm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했을 때 3mm, 3mm 와서 못따기를 해라 이 뜻입니다. 45도로.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사각형 변의 한 변의 길이가 3mm라는 뜻이고요. 이게 사각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자,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를 얘기합니다. 가로가 되어 있다. 이런 거는 뭐 참고 치수를 뜻하죠. 참고 치수. 다음은 3번이 되겠고요. 50번입니다. 제3각도로 투상한 도면으로 가장 적합한 것. 자, 이게 정면도가 이쪽이니까 이쪽이 나오겠죠. 이쪽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쪽은 뚫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이게 선이 나 있는 2번, 3번, 4번이 맞겠습니다. 1번은 아니고요. 그럼 우선 평면도를 보시겠습니다. 평면도를 보시면 위에서 내려다본 그걸로 보시겠습니다. 이쪽이 지금 선이 그어 있어야죠. 이쪽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쪽 부분 선이 그어져 있어야 하고 실선이 있어야 되고요. 이쪽 부분 보이겠죠? 이쪽 부분 실선이 보이겠습니다. 지금 이쪽 부분은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점선으로 나타내줘야겠죠?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네요. 2번, 3번, 4번 모두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측면도를 보시면, 자, 이쪽에서 본 우측면도를 보시면 이 부분이 보이겠죠? 이 부분. 자, 이 색깔을 좀 다르게 칠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보이겠죠? 이 부분. 이 부분이 보이겠습니다.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안 보이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높이와 이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점선으로 나타내 줘야겠죠. 근데 지금 여기가 더 높으니까 여기는 안 보이겠죠. 그럼 여기는 점선으로 나타내 주면 되겠죠. 여기 점선으로 이렇게 나타내 주면 되겠네요. 같을 경우에는 2번이 맞는데 지금 높이가 다르므로 4번이 맞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1번입니다. 물체의 구멍, 홈 등 특정 부분만의 모양을 도시하는 것으로 그림과 같이 그려진 투상도의 명칭. 특정 부분만을 그리는 것은 국부투상도죠. 보조투상도는 경사진 부분의 정확한 모양을 나타낼 때 나타내주는 거고요. 부분 확대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분을 확대해서 척도를 뭐 2대1로 해서 크게 나타내줘야 할 때 좀 작은 경우에 사용되는 거죠. 특정 부분은 이제 국부수상도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52번입니다. 곡면과 곡면 또는 곡면과 평면 등과 같이 두 입체가 만나서 생기는 경계선을 나타내는 용어로 가장 적합한 것. 이건 상관선인데요. 이 상관선은 언제 쓰냐면
두 개 이상의 입체가 교차해서 만든 선으로 기둥과 보에 만난 점, 목도 등에서 볼 수 있는 입체적인 선을 상관선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기둥과 기울여서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단면으로 나타나게 되면 정면을 봤다 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이 원통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나타내는 지금 기둥과 그 입체가 교차해서 만드는 선, 자, 이런 것들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부러지겠죠. 이런 것들을 상관선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상관선. 답은 2번이 되겠고요. 53번입니다. 다음 제동장치 중에 회전하는 브레이크 드럼을 브레이크 블록으로 누르게 하는 것. 밴드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밴드 장력을 주어서 이제 드럼 사이에 생기는 마찰력을 이용하는 거고요. 원판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럼이 안쪽에 있고요. 양쪽 대칭으로 드럼을 밀어서 양쪽 밀어서 하는 경우. 그리고 블록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회전 드럼을 브레이크 블록으로 눌러서 하는 거고요. 원추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찰면 원추로 해서 순화사 레버 등으로 순화사 레버 등으로 이렇게 둘러서 축방으로 밀어붙이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브레이크 블록을 누리한 것이라고 했으므로 3번이 되겠네요. 54번입니다. 전월 베어링에서 그 전월의 그 지름은 30mm, 길이가 40mm, 하중이 2400이라고 하면 압력은 몇 메가파스칼인가?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면적분의 힘이므로 자, 면적은 여기 지름 곱하기 길이 40이 되겠네요. 그리고 하중은 2400이 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2메가파스칼이 나오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단위 연산을 하게 되면 여기서 밀리미터입니다. 이 파스칼 단위는 그 뉴턴 퍼 미터 제곱이기 때문에 1미터는 그 100cm죠. 10의 2승 cm. 그러니까 또 1cm는 10mm죠. 그러면 이것은 10의 3승 m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곱을 해주게 되면 1제곱미터는 10의 6승 mm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나온 게 여기서는 2400뉴턴이었고 여기서는 다 밀리미터 단위였는데요. 그래서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이 나왔는데 그 파스칼 단위는 뉴턴 퍼 제곱미터이므로 그 환산을 해주기 위해서 자, 2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을 그 환산을 해주려면 지금 1밀리미터 제곱은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 제곱이므로 자, 2 곱하기 10의 6승 뉴턴 그 미터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파스칼 단위가 되므로 이거 빼가지고 2 곱하기 10의 6승 뉴턴 퍼 미터 제곱 이 부분이 파스칼이었죠. 그리고 이거 10의 6승이 메가죠, 메가. 그래서 메가파스칼 2메가파스칼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단위 환산해 주시면 되고요. 자, 55번입니다. 너트 위쪽에 분할핀을 끼워서 풀리지 않도록 하는 너트. 이런 것들은 지금 톱니나사가 아니고 너트 위쪽이죠. 너트 분할핀이 끼워서 풀리지 않도록 하는 것은요. 그래서 원형 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체 누설 방지를 하기 위한 그런 너트가 되겠고요. 플랜지 너트 같은 경우에는 볼트 구멍이 클 때 사용하는 너트가 되겠습니다. 홈부치 너트가 이게 분할핀을 끼워서 하는 건데 홈부치가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 이게 홈 부분이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핀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분할핀이 이렇게 생겼는데
분할핀이 이렇게 벌어지지 않으면서 이제 고정이 되는 거죠. 풀림을 방지하는 그런 너트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홈을 여기 이 홈에다가 분할핀을 껴주는 겁니다. 그래서 홈부치 너트가 되겠고요. 답은 슬리브 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나사의 편심을 방지하는 그런 너트가 되겠습니다. 56번입니다. 두 축이 나란하지 교차하지도 않으며 베벨 기어의 축을 엇갈리게 한 것으로 자동차의 차동 기어의 장치에 감속기로 사용되는 것. 우선 평행하는 두 축이 평행하는 기어가 있고 그 교차하는 경우가 있고 교차하지도 평행하지도 않은 기어로 나눠야 되는데요. 베벨 기어 같은 경우는 이제 쇄교하는 교차하는 거죠. 음기어는 교차하지도 어긋난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어긋난 것, 그러니까 교차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는 것. 하이퍼드 기어도 어긋난 것이고요. 베벨 헬리컬 기어도 교차하는 그런 기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어긋난 거를 두 축이 나란하지도 않고 교차하지 않는 것은 이제 이 웜기어와 하이퍼드 기어밖에 없는데요. 이 웜기어 같은 경우는 2번 아니면 4번인데, 자, 웜기어 같은 경우는 두 축이 직각을 이루는 경우에 적용하는 그런 기어로서 큰 감속을 얻을 수 있는 효율이 낮은 단점이 있는 나사 기어입니다. 나사 기어. 그리고 이 헬리컬 베벨 기어와 이 스파이럴 베벨 기어 이걸로 구분을 이제 해보면요. 자, 헬리컬 베벨 기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입줄이 직선이 되겠고요. 경사가 져 있습니다. 근데 이 끝이 직선이 아니라 이거 비슷한데 스파이럴 베벨 기어는 이 끝이 나선형이 되어 있고요. 원추형 기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헬리컬 베벨 기어. 자, 이것이 스파이럴 베벨 기어. 이것을 왜 설명을 드렸냐? 여기 지금 문제를 보시면 베벨 기어의 축을 엇갈리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파이럴 베벨 기어에 지금 이렇게 직각이 되어 있는데요. 이 축을 직각이 되어 있는 것을 어긋나게 한 것이 스파이럴 베벨 기어 축을 어긋나게 한 것이 이것이 하이포이드 기어입니다. 스파이럴 베벨 기어에서 축만 어긋나게끔 해주는 것이 이 하이포이드 기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57번입니다. 자, 원형 나사 또는 둥근 나사라고도 하며 나사산의 각은 30도로 산마루와 골이 둥근 나사인 경우 톱니 나사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렇게 나산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너클 나사 같은 경우는 이게 둥근 나사입니다. 둥근 나사. 그래서 수나사가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수나사 위에 자, 이렇게 앞나사가 있는데 이 부분이 30도인 거죠. 이 부분이 세타가 30도입니다. 그래서 사마라 골이 둥근 나사죠. 이게 너클 나사가 둥근 나사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8번입니다. 나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나사에서 피치가 같으면 줄수가 늘어나도 리드는 같다라고 했는데요. 리드를 구하는 공식은 줄수 곱하기 피치입니다. 줄수가 늘어나게 되면 리드도 늘어나죠. 같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미터계 사다리꼴 나사단의 각도는 30도. 인치계는 29도가 되겠습니다. 나사에서 리드를 하면은 나사 쪽 1화전당 전진하는 거리를 얘기하고요. 톱니나사에 한 방향의 힘을 전달할 때 사용합니다. 맞습니다. 59번입니다. 59번 42,400kg 중 밀리미터의 굽힘 모멘트가 작용하는 연간 축지름의 약 몇 밀리미터인가 나와 있는데요. 허용 굽힘 응력은 5kg 중 밀리미터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고등학교 수준이 아니긴 한데 이
역학을 배워야 합니다. 이 역학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시고 이 단면계수에 대한 내용을 아셔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 문제 59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이므로 단면계수와 이런 것들은 공식을 이제 유도해 놓거나 이런 것들 다 제외하고 공식으로만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피응력 구하는 공식은 시그마는 단면계수분의 부피 모멘트입니다. 축지림의 단면계수는요 32분의 파이 d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극단면 계수는 z는 32분의 파이 d 제곱입니다. 여기서 부피 모멘트는 허용 부피 응력은 5가 나왔죠. 그리고 부피 모멘트는 42,500입니다. 8,500이 나오죠. 8,500. 여기서 하나 오타가 있네요. 여기 d 제곱이 아니라 파이 d의 세제곱입니다. 단면계수. 여기 세제곱입니다. 그래서 이 d 세제곱은 파이분의 8,500 곱하기 32가 나오는데 계산을 해보면 86,624가 나옵니다. 그러면 d의 세제곱이 이 정도 86,624 정도 나온다고 했으므로 d는 공인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보면 44 정도가 나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0번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30mm인 정사각형 단면의 강제에 4,500N의 압축 하중이 작용할 때 강제 내부에 발생하는 압축응력은 몇인가 나와 있는데요. 압축응력은 단면적 분의 힘이죠. 길이가 30mm라고 했으므로 정사각형 단면 면적은 30 곱하기 30 분의 4,500이 되겠네요. 그러면 5N/mm 제곱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015년 사회 기출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